지금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 산호 해안을 따라 자라고 있는 소철류 같은 식물숲에서 생명체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새라 할 수 있는 시조새. 바다에서 태어나 땅으로 올라온 생명체는 이제 하늘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류는 지구 어디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류뿐으로 깃털은 날기 위해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조류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이 깃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새처럼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발명되었고 우주 로켓도 발명되었고 제 개인적인 꿈인 우주 여행도 실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류가 등장하기 전에도 하늘에는 잠자리 같은 곤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룡 시대에 하늘의 지배자는 파충류인 인룡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쥐처럼 날 수 있는 포유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 같은 동물은 새처럼 자유롭고 멀리 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는 9천여 종의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조류야말로 하늘의 주인입니다. 조류의 기원과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이 시조새입니다. 가장 오래된 새로 알려진 시조새는 1억 5천만 년 전인 쥬라기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조류는 어떻게 하여 생겨났으며 어떻게 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 하나로 된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져 땅덩어리가 몇 개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은 후에 유라시아와 북미 대륙이 됐습니다. 당시 북미 대륙에는 100m도 넘는 키 큰 나무가 땅을 덮고 있었고 거대한 공룡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 있는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경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었고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호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이 떠 있었고 넓은 해안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땅에는 소철류와 비슷한 베네티트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늘을 지배하던 동물은 조류가 아니라 조류와는 전혀 다른 익룡이었습니다. 익룡은 조류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익룡은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이에른 조립박물관의 페터 벨른호퍼 박사는 익룡이 나는 방법은 조류가 나는 방법하고 전혀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프테로닥틸루스로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익룡입니다. 등뼈와 무거운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한테 있어서 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룡은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익룡의 공통적인 특징은 팔의 골격 구조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팔에는 바깥쪽으로 손가락이 3개 있고 긴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긴 뼈는 사실은 넷째 손가락의 연장입니다. 넷째 손가락과 몸통 복부 사이의 피부가 막처럼 팽팽하게 늘어나 하나의 커다란 날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익룡의 날개는 한 장의 커다란 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지탱해 주는 것은 길게 뻗은 넷째 손가락뿐이었습니다. 이 뼈는 골격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속이 비어 있었고 뼈의 두께는 1mm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뼈 안에 정교한 지지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익룡의 뼈는 가볍지만 견고했습니다. 익룡은 글라이더처럼 날았습니다.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된 바람과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산호초와 해안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먹이를 발견하면 바다 표면까지 내려가 긴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익룡이 하늘을 지배하는 동안 하늘에 도전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알트물 골짜기. 1억 5천만 년 전 산호섬이 곳곳에 박혀있던 바다가 지금은 석회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 졸렌호페는 건설용 석회암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얇은 판석으로 벗겨지는 바위. 바위 표면에는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여러 가지 생물의 유해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861년 어느 날, 이 채석장에서 캐낸 바위에서 익룡 화석과는 다른 이상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6cm 정도 되는 깃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머리 부분이 없어진 화석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석은 조류의 특징인 깃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 조류한테는 없는 긴 꼬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리뼈는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조류의 것인지 익룡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석은 태고의 날개라는 뜻으로 아키옵테릭스, 즉 시조새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 조류인지 아니면 파충류인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가 그 화석을 보았지만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화석을 영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박물관장은 유명한 고생물 학자인 리처드 오웬 씨였습니다. 그는 화석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대여섯 달 동안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석 한가운데 V자 모양의 뼈가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형태의 차골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오웬 씨는 시조새가 새라고 확신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1877년에) 발견된 세 번째 시조새 화석은 날개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한 시조새는 정말 조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석을 근거로 복원한 시조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조류에게는 없는 이빨이 여러 개 있으며 날개에는 갈고리 같은 발톱이 3개 있었습니다. 시조새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진화했을까요? 남미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이곳의 거대한 삼각주는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시조새를 연상시키는 이상한 모양의 새가 살고 있습니다. 호아친이라고 불리는 방만한 새로 머리에 벼슬이 나 있습니다. 다 큰 새는 날개에 발톱이 없지만 갓 태어난 새끼 새는 시조새와 마찬가지로 갈고리 같은 발톱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는 발톱을 이용해서 능수능란하게 나뭇가지를 넘어다닙니다. 일부 과학자는 이러한 증거로 보건대 시조새가 나무에서 살던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캔서스 대학. 네디 마틴 박사는 원시 파충류가 활공하고 날기 위해 깃털을 진화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2억여 년) 전에 살았던 파충류인 라고스초스의 친척이 조류의 조상이란 것입니다. 조류의 조상은 나무에 살았던 도마뱀 같은 작은 파충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나무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데 사용하기 위해 깃털이 진화되었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동물이 나무에서 나무로 뛰거나 활공할 수 있다면 숲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멀리 뛰기 위하여 라고스초스처럼 나무에 사는 작은 파충류는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을 점차 깃털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조류로 진화한 것이라고 마틴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충류 비늘과 새 깃털은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케라틴이라 불리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파충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표피에서 단단한 비늘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비늘이 복잡한 모양을 가진 깃털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를 시조새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으로만 본다면 깃털이 달린 동물 조류는 지구상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됩니다. 더구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던 익룡도 나무에 사는 파충류에서 비슷하게 진화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럼 왜 조류는 익룡처럼 막을 가지지 않고 깃털을 갖게 됐을까요? 독일 바이에른 쥐라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시조새 화석은 1951년에 발견된 후 20년 동안 전혀 다른 동물로 오해받았습니다. 콤프소그나투스라는 공룡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콤프소그나투스는 쥐라기 말기에 살았던 공격적인 육식성 공룡으로 길이는 약 7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명한 공룡학자인 예일대학의 존 오스트럼 박사는 시조새와 콤프소그나투스를 비교 연구해 조류의 기원은 공룡에서 유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스트럼 박사는 콤프소그나투스와 시조새의 골격 구조 사이에 유사한 점 20개를 찾아냈습니다. 두 동물은 두개골, 등뼈, 골반대를 비롯해 골격 모든 부분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조새의 골격 구조를 살펴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활동적인 행동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조새는 온혈 동물이었거나 내온 동물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초기의 깃털은 어쩌면 원시적인 단열재 형태로 네온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시조새는 깃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고 이 깃털은 시조새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테라포드 공룡의 비늘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트롬 박사는 공룡에서 날개 달린 동물, 조류가 진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콤프소그나투스는 크기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고 일정한 체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늘을 깃털로 바꾸어 단열이 되게 했습니다. 오스트롬 박사는 단열을 위해 깃털을 갖게 된 공룡이 조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류의 조상이 나무에 살던 파충류일까요? 아니면 공룡일까요? 둘 중 어떤 학설도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깃털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대해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바가 많습니다. 사실 깃털은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하늘의 지배자는 익룡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열대 지방의 해안 위를 자유롭고 여유 있게 날아다녔습니다. 당시 출현한 원시 조류는 작은 동물로 숲속 서식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류는 깃털이 생기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억 년) 전 육지로 올라온 생명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파충류는 3억 년 전에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상인 포유류는 파충류에서 가지를 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로부터 공룡과 익룡이 진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억 5천만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새라고 할 수 있는 시조새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조새의 기원과 깃털이 언제 생겼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조류가 원시 파충류에서 나왔다는 학설도 있고 공룡에서 나왔다는 학설도 있지만 어느 것도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건 시조새는 조류의 특징인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깃털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포유류의 털처럼 비늘에서 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깃털은 비늘이나 털과는 달리 구조가 아주 정교하였습니다. 자, 여길 보십시오. 깃털을 확대해보면 두께가 100분의 1mm도 안 되는 가지가 서로 얽혀 정교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과 비교해본다면 새 깃털의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새는 이 시조새입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50cm 정도로 보통 닭만 합니다. 당시 하늘을 지배하던 동물은 익룡으로 막으로 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조새는 막이 아니라 깃털로 된 날개를 가짐으로써
후에 조류가 번성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조새는 파충류나 공룡의 골격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날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날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조류학자인 앨런 페도샤 박사는 시조새의 깃털 자국을 현대 조류의 깃털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This is the left wing of the Berlin specimen of Archaeopteryx.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베를린에 있는 시조새 표본의 왼쪽 날개 사진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조류의 날개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특징도 같습니다. 이 깃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미세한 구조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61년에 발견된 첫 번째 시조새의 깃털 화석입니다. 깃털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뻗어있는 깃털의 우가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조금 비켜 있습니다. 현대의 조류가 날개를 퍼득거리며 쉽게 날고 있습니다. 조류의 날개는 많은 깃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개 끝에 약 10개의 긴 깃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뽑아보면 시조새의 깃털과 마찬가지로 우간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중심을 약간 비켜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단면을 잘라보면 깃털이 어떻게 진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날 수 있는 조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조류의 깃털은 어떨까요? 이런 새의 깃털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가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간이 옆으로 비켜선 비대칭적인 깃털이 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깃털의 구조가 날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우린 도쿄대학의 명예교수인 아즈마 박사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운데 축을 가진 납작한 판을 일렬로 놓았습니다. 이것은 날지 못하는 조류의 날개를 나타냅니다. 이 판을 바람에 날려봅니다. 판에 바람이 부딪히면 각 판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날개로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조새를 비롯해서 날 수 있는 조류의 날개처럼 중심축이 옆으로 약간 비켜선 판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모든 판은 모두 위로 뜨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각 판은 정렬을 하며 날개의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비대칭축을 가진 파도 모양판은 강한 바람을 맞았을 때도 안정된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도 이런 공기역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조새의 날개 깃털은 비행에 알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새는 인간이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날개를 움직여 나는 동작을 조정합니다. 깃털로서 경이로운 비행물체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깃털을 확대해보면 우간에서 우지라고 불리는 가는 가지가 치밀하게 뻗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는 가지에서 우소지라고 불리는 더 가는 가지가 뻗어나와 서로 엉켜서 깃털의 부드러운 표면을 형성합니다. 이 같은 정교한 구조로 인해 깃털은 가볍고 낭창낭창한 것입니다. 시조새의 깃털 구조에서도 이 같은 정교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화석 자국은 우간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정렬되어 있는 우지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억 5천만 년 전) 태고의 지구에서 시조새는 이미 완벽한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조새가 마치 다람쥐나 뻐꾸기처럼 나무가지를 따라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새가 잘 날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주 잘 날았으며 나는 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조새의 깃털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앨런 페더셔 박사는 시조새가 숲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날아다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저 위에서는 많은 수의 익룡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조새와 달리 익룡은 뼛속이 비어있어 몸이 가벼웠습니다. 시조새는 아직 익룡처럼 하늘 높이 날 수는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쥬라기의 시조새 화석으로는 독일 졸렌호펜에서 발견된 것이 유일합니다. 반면 익룡 화석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수가 발견됐습니다. 시조새가 등장할 즈음 지구의 하늘에는 이미 10여 종의 익룡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익룡의 것이었습니다. 조류가 익룡과 경쟁을 벌이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92년) 중국에서 조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거대한 나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발굴 작업이 마침내 시작되면서 시조새의 다음 세대인 조류의 화석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있는 요녕성의 구릉에는 백악기 초기의 퇴적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독일의 졸렌호펜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아열대 지역이었으며 커다란 호수 옆에 양치류와 소초류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 새로이 진화한 조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새라는 뜻의 시노르니스는 길이가 10cm 정도였습니다. 시노르니스는 이 숲에서 곤충과 작은 파충류를 잡아먹으며 살았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화석을 근거로 복원한 골격 구조는 지금의 조류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시조새의 골격 구조와 비교해보면 시노르니스는 이가 작고 날개 위에 달린 갈고리 모양 발톱도 짧고 꼬리뼈는 거의 없어지기 직전 정도로 퇴화했습니다. 반면 흉골, 즉 가슴뼈는 두드러지게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슴뼈가 발달함에 따라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이 튼튼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특징은 시노르니스는 익룡과 마찬가지로 뼈가 비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노르니스의 뼈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에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시노르니스의 속이 빈 뼈에는 특수한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뼈와 신체 여러 부분의 공기주머니는 허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덕에 시노르니스는 공기 중의 산소를 최대로 활용하여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류가 보다 발전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주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조류의 허파는 앞쪽과 뒤쪽의 공기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쪽 공기주머니는 계속해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앞쪽 공기주머니는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내보냅니다. 이러한 구조로 허파는 계속 산소로 차 있고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노르니스의 몸 안에서는 진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깃털뿐 아니라 몸 구조 자체도 날개에 좋도록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노르니스는 시조새보다 훨씬 더 잘 날았으며 숲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억 년 전의 조류는 이미 현대 조류의 구조를 거의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조류가 진화의 나무에서 가지를 치고 나와 날 수 있게 됐을 때 폭발적인 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조류 진화의 대부분은 날개의 진화가 차지했고 그로써 조류는 온전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이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신진대사와 마치 마술과 같은 날개 구조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된 조류 화석은 8개에 불과한 데 비해서 백악기 말에 접어들면 조류 화석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백악기 조류 화석은 특히 북미 대륙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의 제비갈매기를 닮은 이크시오르니스는 날개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근육과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긴 턱과 구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무리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펭귄이나 농병아리처럼 물갈퀴 발을 가지고 있는 헤스페로르니스는 바다로 다이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악기의 조류는 점차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하늘을 지배했던 익룡은 조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의 수는 줄이고 몸 크기는 키웠습니다. 익룡은 약 2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처음 출현했을 때 어떤 것은 날개를 펴도 30cm가 될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기 말에는 프테라노돈과 케찰코트롤루스처럼 날개 길이가 7m에서 12m나 되는 거대한 익룡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익룡이 어떻게 날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985년 미국에서 모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몸무게가 15kg이고 날개 길이가 5.5m나 되는 익룡 모형은 멋지게 날았습니다. 익룡은 활공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기 말기에 등장한 거대한 익룡은 커다란 날개로 작은 바람도 잡아내어 한 번에 몇 시간씩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6,500만 년 전 백악기가 끝나갈 무렵 거대한 익룡은 3종류만 남았습니다. 반면 조류의 종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6,500만 년 전 바로 그때쯤에서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운석의 충돌은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지 구름이 지구 전체를 뒤덮었고 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익룡과 조류는 운명의 건널목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레이턴. 이곳에는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지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생대에 생긴 위쪽 옅은색 지층에서는 익룡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을 한 것입니다. 영국 리딩 대학의 조지 휘트필드 박사는 생물역학의 권위자입니다. 생물역학의 측면에서 보면 익룡은 진화를 계속해서 특이한 동물이 되었다고 휘트필드 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백악기 말기 프테라노돈의 비행 속도는 초당 약 8m였고 바람 속도가 초속 14m 이상이면 프테라노돈은 날려가 버렸습니다. 조류는 날개를 퍼득거려 스스로 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반면 익룡은 작은 바람에도 활공할 수 있도록 날개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특이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강한 바람에서 날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동물의 어떤 종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더욱더 잘 적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하지만 환경 조건이 바뀌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프테라노돈의 경우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미풍이 부는 하늘에서 잘 날 수 있는 거대한 날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을 지배하던 익룡은 마침내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시조새의 고향 독일. 독일 중부에 있는 메셀에는 5천만 년 전에 생겨난 지층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포유류 화석과 함께 많은 조류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긴 다리를 가진 이 새는 현대의 플라밍고를 닮았습니다. 그 외에도 따오기, 독수리, 매, 뜸부기 등 13종의 새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조류의 깃털은 훌륭한 구조물입니다. 아주 튼튼하며 깃털 하나하나가 질깁니다. 다른 깃털에 도움이 없이도 자체로서 튼튼하기 때문에 새가 깃털을 많은 양 잃어버린다고 해도 계속 날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깃털의 목적 중 하나가 단열이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몸 안에 열을 지키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깃털은 열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밖에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추운 날씨에서는 몸 가까이에 따뜻한 공기층을 하나 두어 열을 지키고 더운 날씨에는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지 및 위도, 기온에 적응을 잘 합니다. 조류는 깃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동물에는 없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조류는 또 골격 구조와 몸의 구조까지도 바꾸었습니다. 비행을 위해 혁신적인 적응을 마다하지 않은 조류는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는 많은 종류의 조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다른 어떤 동물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과업, 즉 나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어떤 새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10,000km도 넘는 긴 거리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는 8,000m나 되는 산봉우리 저 위까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조류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존재입니다.
전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제자리에서 뛰어보려고 했습니다. 제 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마치 중력이 저를 억누르는 것 같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조류는 깃털이 달린 날개를 만들어냈고 신체의 구조를 바꾸어 하늘을 정복했습니다. 완벽한 나르는 기계인 새, 날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강해 자신의 신체 구조까지 바꾼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끝없는 가능성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둥근 행성 지구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물을 행성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륙과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조류는 아마도 태고 때부터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떠있는 화산섬 타이티. 눈부신 햇빛과 아름다운 꽃의 땅으로 지구 위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낙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수백만 년 전 처음에 생겨났을 땐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오늘날 타이티에서 발견되는 식물의 60% 이상이 조류가 바다 건너 날라온 것입니다. 식물씨와 덩굴소는 도요새와 물대새의 날개에부터 저 멀리 대륙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택해 용감하게 하늘에 도전한 조류. 새의 날개는 하늘을 정복했고 또한 생명의 씨를 지구 구석구석에 전달해 주었습니다.